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그 1, 2강 통합교재를 올려놨으니까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보세요. 왜냐면 그때 5페이지까지 제가 올려놨는데 약간 편제를 조금 바꿨고 내용도 약간 수정했어요. 2강 준비하면서. 그래서 1, 2강 통합 버전의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요. 그렇게 살펴보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까지 뭐 헌법 지금 공부 시작한 제 수강생들이 있을까? 다 패키지 그 강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형법 듣고 계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재본에서 다운로드 받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한두 명이 아주 성실한 학생,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면 좀 죄송하고 다시 재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재본해서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쪽까지는 똑같고요. 5쪽이 좀 달라요. 그래서 4쪽까지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탈자 고친 거밖에 없고 5쪽부터는 좀 새로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그 출력해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좀 다소 추상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볍게 복습하면서 오늘 좀 나갈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라는 게, 이거 뭐 국가에 뭐 우리가 어떻게 존립 요건 뭐 아니면 의 뭐 이런 걸 보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그냥 보자고요. 국가라는 게 있는데 국가가 어떤 권력을 쓰게 되면 이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의 어떤 그 권리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예. 권리를 침해하게 되죠. 이렇게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역사를 가지고 쭉 와본 결과 이거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부터 헌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헌법은 적어도 한 뭐 1800년도 이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령헌법인가요? 아무튼 뭐 헌법하면서 1700년대 후반에 아마 나왔을 건데, 아무튼 보통 1800년대 이후로부터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이제 1900년대 나치의 어떤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거긴 해요. 물론 우리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륙법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대륙법을 가지고 왔었고, 그 일본에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그 법이 개수돼서 쭉 왔기 때문에 그 대륙법의 베이스에서 그냥 그 이제 6.25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지원과 뭐 이런 것도 받았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미국 파였고, 그러면서 약간 좀,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지고 온 거는 미국인데 또 안에 법적으로 쭉 보면 되게 성문법 중심으로 돼 있고 판례법 중심인 영미법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도 그런 매팅파 속에서 좀 태어났다. 그래서 되게 유럽적인 얘기도 많고 미국적인 얘기도 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법사 상사, 뭐 법 역사 이런 것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대략적으로 이제 들었던 것, 공부했던 거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뭐 약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정확할 필요도 없고, 지금 수험 법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헌법이 그래 최근에 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오히려 민법 이런 거는 로마법 시대 때부터 그런 아주 그 전통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 그 논리가 있어요. 근데 헌법이야말로 조금 논리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아주 자연적인 권리, 인권적인 권리, 그러니까 말이 계속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배경에서 국가라는 게 있고 이렇게 국민이 있는데, 이 권력이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라 라는 식인 겁니다. 근데 그 테두리가 뭐냐?
이 큰 테두리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헌법 원리가. 헌법 원리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 국민주권 원리, 뭐 민주주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치주의 원리, 그 다음에 뭐 문화국가, 사회국가, 뭐 평화, 뭐 이런 것도 쭉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특히 법치주의 원리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았죠. 뭐 소급 입법 금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명확성 원칙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뢰 보호, 아니면 또 비례 원칙,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원리 속에서 하되, 이 원리 위에 우리가 하나씩 이런 권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권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놨다. 이게 뭐다? 기본권인 거예요.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막 아주 존엄과 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신체 자유, 또 뭐 등등등, 뭐 사생활 자유, 양심의 자유, 뭐 등등등등, 뭐 재산 사용의 자유 하다가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나오면서 막 했었잖아요. 그런 기본권들의 나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10조부터 한 34조까지였나요? 35조까지였나? 보면 되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 법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아요. 36조까지네. 36조까지 막 기본권, 개별적인 기본권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쭉 있고, 그럼 이 기본권들을 지켜주는 게 우리 국민의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과 그런 존엄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권들이. 근데 이 기본권들을 지키려고 이 원리가 있고, 이 기본권들을 우리 선언해놨는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구조로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짜기 시작해요. 이렇게 구조를 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짜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뭐다? 통치 구조인 거고, 통치 구조에 이제 큰 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인 어떤 우리 구조 그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치 구조 원리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뭐 대의제라든지, 뭐 선거제도, 뭐 정당제도, 그 다음에 뭐 공무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통치구조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짰고, 그 다음에 특히 권력 분립제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있다? 국회, 행정부, 그 다음 사법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최고기관은 뭐다? 헌법재판소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랄까, 막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걸 만든 건데, 능동적인 애는 사실 행정부와 국회죠. 두 가지가 아주 능동적인 애들인 거죠. 그게 하는데, 근데 이런 사안에서 뭔가 다툼의 여지가 생기면 최고 판단은 누가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 아래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순간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번 시간에 함께 다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건데, 막 계속 이제 세부적하고 법규에 뭐 체계 이런 거 배우니까 조금 약간 지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까지 왔다가 지금 거기서 이 강에서 끝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권력분립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 그다음 헌법재판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볼 겁니다. 쭉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우리 이 기본권을 지키는 게 우리 존엄과 가치, 우리 국민의 행복, 존엄과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의의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아주 얼개를 잘 짜고 있는 것들이, 그런 또 이런 세부적인 얼개를 이렇게 짜고 있는 그물이 어떻게 보면 사건분립인데, 그게 뭐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 집행하는 사람과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누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결국 우리는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권력도 법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특히 큰 상위법 헌법과 그다음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성과 그 어떤 법적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법적 안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되게 위헌적인 내용이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 누구다? 국회다. 그러니까 국회 만들어 놓으면 법 집행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 많은 권력은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결국 여기가 국민들과 딱 와닿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생기는 소송들은 행정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계속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행정소송으로 거의 다 커버가 돼요. 근데 행정소송은 커버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소원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구제를 해줘요. 근데 대부분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법에 우리 카테고리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같이 가지고 와서 배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 해석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행정소송 가지고 사법부로 들고 가는 거죠. 정부한테 내가 침해를 받았다, 아니면 국회로부터 내가 입법 부작을 해서 침해를 받았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법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법원으로. 그럼 법원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근데 법원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이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해석 자체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주고, 공권력에 대한 우리 그 인권 침해, 권리 침해에서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수단이 헌법재판소거든요. 사실 첫 번째 보루 수단은 법원이에요. 이렇게 법 집행을 했더니 뭔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 침해를 받았으니까 정부의 이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법원, 사법부에서 해요. 근데 사법부가 대부분은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런 공백 때문에 못한 경우, 아니면 이 자체는 법원은 예를 들어 이 법률 안에서 해석하면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에 시비를 따져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위헌법률 심판에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간무는 그 인권의 보장의 간무는 우리 사법부지만 결국 최후의 보루는 누구다? 헌법재판소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런 식의 구조로서 결국 우리는 목적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관들이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싸우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이제 좀 이해 가죠? 큰 그림을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사실 수험적으로는 아무런 쓰무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 그래도 뭐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틀을 잡고 이 개념들을 외우게 되면 확실하게 개념이 잘 잡히고 기억도 오래 남고 공부를 하는 맛이 있어요. 제가 뭐 민법에도 그랬고 헌법에도 그랬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거죠. 그 맛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헌법 공부가 조금 이때까지 민법이나 형법 공부와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헌법이 논리성은 없어. 오히려 암기가 많고 이런 이 가슴으로 배워야 되는, 좀 너무 추상적인가. 아무튼 이 감정선에서 이렇게 잡고 배워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과 출신들은 정말 헌법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케이스 전 많이 봤고, 저는 공부 자체는 조금 암기할 게 그냥 억지 암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갸우뚱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되게 가슴 설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헌법을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뭐 재밌게 공부했었습니다. 오히려 형법이 이 사안이 너무 그거 하잖아요. 좀 심하잖아요. 막 뭐 죽이고 뭐 강간하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형법이 조금 공부하면서 약간 이랬고, 헌법은 좀 아름다운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는 본인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공부는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더 잘하고, 못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 과목은 아니지만 적어도 빗불 이상은 받을 정도로 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에 무리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균형 감각. 수험 법학은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엄청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면 좋죠. 근데 다른 게 낙제인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건 익명이니까 제가 로펌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최초로 저희 로펌에서
어, 그 변호사 시험 탈락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합격자. 그 컨펌돼서 들어간 사람 한 20명 중에 입사 동기 20명 정도 중에 한 명 딱 최초로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진짜 공부 잘했어요. 민법, 형법 뭐 그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소문을 돌아보니까 선택 과목 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 꽈락을. 그러니까 총점은 넘겼는데 얼마나 개탄할 일이에요, 그게. 정말 개탄한 일이잖아요. 선택 과목 꽈락이라는 게.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수험 법학에서는.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실 거를 계속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헌법 선행도 민법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밸런스 차원에서 이런 뭐 한 2, 30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헌법 선행 강의까지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오히려 공부를 좀 더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 강의 듣고 딱 방향성 잡고 그 다음 깊게 학기 중에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쭉 하면 쭉 가면 그래서 헌법의 목적과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목적으로 제정된 건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건 다 설명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제정됐다고 했죠. 그럼 기본권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쭉 봐야 되죠. 그래서 봤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우리가 구조를 짰는데 이 구성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기관들이 있다. 국가 기관들이 있다. 그래서 견제 작동되도록 한다. 그래서 구성 원리를 대의제 선거제도 이렇게 해서 쭉 봤어요. 맞죠? 저번 시간에 그렇게 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다? 권력 분립 제도에서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얘네들이 법을 만들고 법 집행하고 법을 해석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헌법도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다. 헌법 40조부터 61조까지 국회에 대해서 돼 있고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에 대해서 돼 있고 101조부터 110조는 법원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좀 뒤에 숨어 있긴 하지만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111조에서 113조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죠. 국회 권한,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 조약 동의권, 국정감사 조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회의원 해임 건의권, 국회 자율권 이렇게 있습니다. 뭐 더 권한이 있는데 헌법상의 그냥 대표적인 권한이 이런 거다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입법권. 국회에 속한다. 딱 되죠.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고 결의해서 의결해서 딱 하는 거는 국회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예산심의 확정 볼까요? 국회는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추경한다, 뭐 예산안이 뭐 통과 안 됐다 올해 뭐 이런 말도 막 우리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요. 그래서 이제 예산안 올리는 거 아마 기재부에서 올릴 거예요. 기재부에서 올린 것들을 국회에서 결국 땅땅땅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됐을 건데 확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막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약 동의권. 이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60조. 국회는 상호 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조약, 중요한 조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동의권이 있어요. 체결 비준을 마음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고 그건 효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조약에 관련돼서는 동의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조사권. 이제 가끔씩 국정감사도 시즌 있잖아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예산과는 다르게 예산은 돈을 쓰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는 와가지고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나씩 불러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보통 한 그 하반기 때 합니다. 하반기 때 한 9월, 10월 막 이때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계속 국회의원들이 본인 스타가 되려고 막 이렇게 불러다가 쓸데없는 걸로 막 뭐 쓸데 있는 것들도 많겠지만 쓸데 없는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국회의원들도 있죠. 아무튼 국정감사조사관 볼까요? 61조 조사했으면 이렇게 국정. 그러니까 이 행정부 같은 거 감사할 수 있고 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관 뭐 하위 기관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증인 출석 막 이런 것들 막 출석시킬 수 있잖아요. 의견 제수. 그래서 옛날에 저번에 뭐다 백종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국정감사하다가. 백종원이 그때 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뭐 어땠는데 아마 불렀는데 백종원이 말 잘하더라고요. 그때 막 나왔는데 막 의원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죠. 막 이러는데 의원들이 약간 발리더라고요. 보니까. 박정원님은 참 난 사람 순간 난 놈이라고 할 뻔하다가 그냥 난 사람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다음 탄핵소추권. 탄핵소추권이 이제 국회가 다른 그 기관들 정부와 법원을 약간 견제하는 좀 큰 권리예요. 큰 권리예요. 이걸로 너네 야 정부 법원 너네 큰 칼인 거죠. 큰 칼. 좀 잘해라. 약간 이렇게 어깨 한번 두드리고 가는 거죠.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한번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그 직무집행에 의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라고 이제 그 소추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때가 그때 과반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었나요? 아무튼 민주당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 아무튼 새누리당의 일정 사람 유승민계 사람들이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이거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과반수의 찬성으로 여기 3분의 2 그 대통령은 3분의 2거든요. 3분의 2 이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은 뭐 어때 모으면 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과반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아무튼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좀 모았으면 할 수 있는데 3분의 2까지는 택도 없었거든요. 근데 3분의 2 찬성이 있었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꼬마 민주당으로 전락하면서 그 열린 우리당으로 전락하면서 여러분들 좀 어려서 그때 당시에 내용을 잘 모를 텐데 하면서 정말 소수파가 됐어요. 한 몇 명 없는 의원이 몇 명 없는 그러면서 원래 노무현의 당이었던 민주당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가지고 그 의결했어요. 그래서 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어려운데 약간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 가능할 때가 와요. 오고 대통령 빼고 나머지는 과반만 있으면 돼요. 뭐 국무총리나 이런 애들. 그래서 항상 뭐 정권에서 이렇게 말한 게 너네들 옛날 그 여소야대일 때 계속 이제 정부를 흔드는 게 뻣뻣하면 우리 탄핵 올린다 약간 이런 식의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건 약간 그러니까 여론적인 어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수원법학적인 거보다 제가 좀 배경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강까지만 제가 좀 많이 할 예정이고 3강부터는 최대한 좀 줄여서 사례 중심 위주의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져서 좀 더 헌법을 재밌게 공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설명을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표 의결 받으면 권한행사 정지되고 맞죠? 그 다음에 공직 결국에는 탄핵 결정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파면하면 되는 거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파면 그거 기각이 됐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인용이 됐기 때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그때 대단했죠. 그 흐름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하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참 역동적인 나라다.
뭐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형식적인 의미는 저는 대단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정치적인 발언 안 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지금 미묘하게 지금 저는 피해가고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예. 그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부여한 곳이기 때문에 뭐 탄핵 무효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는 뭐 당연히 절대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생각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또 이 다원주의, 가치 상대주의를 존중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빠져나왔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 국회자유권 한번 볼까요? 국무총리 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인데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건의이기 때문에. 근데 탄핵 같은 경우는 본인 탄핵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탄핵은. 그리고 이제 자유권 보면 밑에 내부 규율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럼 또 자격을 심사하며 국회가 이제 의원 장식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제명도 할 수 있어. 3분의 2 이상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 법원에 이거를 해달라고 제소 만약에 제명했죠. 이 징계잖아요. 징계했으면 보통 이제 정부에서 뭐 징계하면 아까 우리 알아봤었던 뭐 산업통상부 장관 징계를 취소한다 이런 것들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법원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법원조차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너네들 자율권이다. 내부 너네들 알아서 해라. 법원조차도 정부도 헌법재판소도 이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3분의 2 찬성이면 끝난다. 너네들 국회 제명이다. 의원 제명이다. 이거 하기 어렵겠죠. 3분의 2 이상은 적으로 돌리려면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때 최초로 된 사람이 있는데 김영삼이었나? 이건 부정확해요. 이건 부정확해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오히려 법조인 되기 전에는 이런 쪽에 좀 빠삭했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법조인 된 이후로는 오히려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받고 그 다음에 국회 운영과 의사 원칙, 뭐 다수결의 원칙, 의사 공개 원칙, 회계 계속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의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의 공개하고 필요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공개 회의 공개의 원칙.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 회기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기 계속돼요. 회기가 계속되거든요. 이게 임기면 4년 임기면 회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때 우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폐기가 안 되고 연속성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임기가 만료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발의된 의안들은 회기 중에 이 하나의 작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회 또 구성과 조직 의장 1인 부의장 2인. 의장은 보통 제1당 가장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고 부의장은 보통 제2당도 하고 한 번씩은 제3당까지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뭐 내부적인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인 그 상임위원회 여기 위원회 중심은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그때 올해 그 국회 들어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거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압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임위원회를 엄청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위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 그 국민의힘이 보이콧해가지고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 사실 국민의힘이 전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받은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의장 바뀌고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요. 2년 후반부에는 다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중심주의고 상임위원회도 이런 어떤 그 관례가 있다라는 것이고 본회의 결정주의.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요. 결국 본회의로 올려야 되고 결국 법안들은 어떻게 본회의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교섭단체. 그러니까 이건 정당과는 다르게 국회 내에서 또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교섭단체가 그 저번 그 국회 임기에서 뭐 평화정의,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 그 민주평화당이었나요? 그 호남 의원 중심으로 된 애들이랑
그 다음에 정의당이랑 합쳐가지고 20명, 이게 20명이 돼야 되거든요. 20명 만들 수 있어서 그래야지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막 한 게 있어요. 국회법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20명 이상 교섭단체 한다. 다른 제도까지 않는 20명 이상 의원으로 또 따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당으로 이것 때문에 단서 때문에 그 평화 정의가 뭐 정의와 평화가 뭐 그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이제 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 특별위원회인데 상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거는 매번 바뀐데 지금 보면 개정 또 됐잖아요. 이게 매번 바뀌어요. 뭐 옛날에 교육위원회인데 얘네는 이거 교육위원회가 문교부였나? 아무튼 문체관광부잖아요. 막 교육위원회 같이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막 위원회 왔다 갔다 해요. 한노위 뭐 있고 뭐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각 그 부처 소관 사항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국정감사하기도 하고 얘네들에 관련된 법안을 어떤 심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번 바뀐다. 이게 국회법 개정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국회는 당연히 국회가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그 국회가 들었을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돼요. 그때 옛날에 그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그래도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다? 그 보내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국회 임기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뭐 등등 있어요. 아까 의무징계 자격심사는 아까 봤었고, 그 다음에 법률안 제출권은 당연히 있겠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한번 살펴볼까요? 다 자세히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강의 후반부에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게 있다. 현행범 경우에 회기 중 국회동 체포 또는 구금 된다. 만약에 회기 전에 된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렇죠? 그다음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내에서 그럼 그 막 명예훼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것들 뭐 비밀 그거를 유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회 내에서 하면 이거는 다 면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그 소출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국회의원 의무 막 이런 것들 있고 등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고, 그다음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서 한번 볼까요? 정부 제4장 있고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3관 행정각부 돼 있고 4관 감사원. 그러니까 지금 2절 행정부 안에 또 1관, 2관, 3관, 4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워낙 파워풀한 권한을 가지니까 대통령이 딱 빼놨죠. 이렇게 좀 빼놨고 해서 보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법률안 거부권, 사명권,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 국가긴급권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내란 또 외환의 재범은 재직 중 형사 소추. 당연하죠. 그럼 이건 계속 흔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퇴임 이후에 계속 불행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가 계속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언젠가는 그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면권 이런 것들, 법률 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부를 제낄 수 있는 대통령이 또 고유 권한인 거예요. 사법부가 얘를 벌 줬어, 형벌을 줬는데 사면시켜버린 거잖아요. 감형 복권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사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법률안 거부권 볼까? 이건 국회 조문에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요.
정부도 제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정부가 집행하고 정부가 더 잘 알아요, 사실.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건 그 법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전문성은 정부가 훨씬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고요. 공포권도 대통령한테 있어요, 사실. 의결권은 국회에 있지만.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항의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이의를 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제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제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야대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보통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정치적인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이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좀 정치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치하기에 가장 좋은 날개가 법조인 자격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헌법도 제대로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많은 무기를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기술이 법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대통령이 한번 정치적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막 이런 아니면 언론에 흘린다든지 옛날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제가. 입법에 관한 정부의 법령 권고 받고 그다음 국민 종료 정책에 관한 이거 저번에 봤었죠, 저번 시간에 72조 인정할 때는 이게 자체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거죠, 맞죠? 그다음 국가긴급권 이게 이제 옛날에 엄청 좀 악용됐던 건데 대통령은 이제 이런 경우에 기간 조치가 있고 쭉 읽으세요. 지금 저랑 같이 그러니까 이게 긴급 명령, 긴급 재정 명령권이거든요. 이거는 법률의 효력은 일단 있어요. 하지만 지체 없이 국회 보고에 승인을 얻어야 돼. 근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요때 효력 발생 있는데 승인 못 얻으면 여기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긴급 재정 명령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끝발을 날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딱 그 긴급 재정 명령으로 날렸어요. 왜냐면 국회에서 이건 도저히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익 집단에 조금 락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정당의 그 기조에 따라 움직이지만 또 뒤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익 집단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금융실명제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들은 비하인데 그 관료들 이런 전문가들을 일본으로 보냈어. 일본 호텔에 숙식시키면서 한 몇 달간 한두 달, 세 달간 정도 일본 법제들을 좀 참고하고 여러 법제들 참고해서 만들어서 기국시켜서 바로 긴급 재정 명령으로 때립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승인은 받았어요, 국회. 왜냐하면 워낙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끝발 그 인기도가 하늘을 찌를 때 임기 초반이어서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국회가 왜냐 금융실명제 되게 뭐랄까 명감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금융실명제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요. 급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그런 어떤 대의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76조 그래서 헌법 수업을 듣다 보면요, 이런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니까 누군가는 재밌어 할 거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계속 이거 얘기하다가 흐름을 잃고 막 자기가 아는 거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헌법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다 보셨고, 그 다음 입법에 관한 정부의 권한, 헌법 개정안 발의권, 제한된 헌법 공고권, 확정된 개정안 공포권, 그 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다 조금씩 안에 다 우리가 봤어요. 이거 한번 헌법 읽으면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국무총리 1순위 대통령 권한 대행자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고 나서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했었죠. 한 71 보면 여기 되거나 여기서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먼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국무회의 부의장 88. 그러니까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일 거고 부의장 된다. 그러니까 임명을 위해서 국회 동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국무위원 대책은 해임 건의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가 막 그 하잖아요. 맞죠? 통화한다. 그러니까 이 동의를 얻는데 최근은 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대 야소니까. 근데 옛날에 여소 야대일 때는 항상 이게 늘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계속 야당이 딴지가면서 야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서리라는 뭐 제도 뭐 수박서리 말고 국무총리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냐 김대중 대통령 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도 국무총리 서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여대 야소에 그게 많아서 아마도 웬만하면 동의 못 얻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이제 심의사항 이제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죠. 국무회의 계속 연다고 막 우리 뉴스 보면 계속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었는데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 타임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 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그 뭐 사면 가명 이런 것도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같다. 특히 뭐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당연히 거쳐야겠죠.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미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무회의 당연히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겠지만 대통령 말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래도 국무회의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관료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을 두죠. 감사원이 행정부 안에 있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원장 자리는 조금 그래도 약간은 그 너무 친정부적인 사람을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이회창 그 뭐 총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회창 총재가 감사원장일 때가 있었어요. 감사원장일 때가 있었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그때 대쪽 그 감사원장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은 조금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조금 별도의 그 느낌이 있고 보면 그의 세입 세출 결산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기 위해 등소소에 감사원을 둔다. 군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사항이고 중요할 수 있다. 국회 공의를 또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대 야소면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소 야대일 때는 지금 여소 야대 이런 말 뭔지 알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 제가 설명 안 했어요. 혹시나 몰랐다면 뭐 그래 뭐 정치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헌법은 정치랑 다 관련이 있어요. 어쩔 수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정치와 가장 유관한 법의 어떤 선이 있는 게 헌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은 뉴트럴한 그 중립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이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웬만하면 대통령의 파트너니까
국무총리는 어떻게든 내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법원은 이제 그 법을 해석하는 곳이죠. 결국 다 분쟁이 오면 법원이 이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사법부는 최고법원,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헌법 101조 2항이 있어요. 재판상 독립.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해서 법에 의하여 양심. 그래서 이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자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 독립도 있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법관은 10년이고 대법관은 6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많다는데 예를 들어 판사가 뭐 언제 뭐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금고 이상의 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엄청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파면이 안 되는 거야. 징계만 받을 거거든요. 내부 징계만 받을 거거든요. 뭐 파면을 시킬 수는 있죠. 파면시킬 수도 있는데 법관들이 내부적으로 법원이 그런 거 아마 보수적일 거예요. 서로서로 지켜주는 분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령규칙 심사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래서 이게 제가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이거 구체적인 이 상황에서 전제가 된다면 이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라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너네들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의 위반 여부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전속적인 상황이라고만. 왜냐면 헌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원은 재판한다. 이거 말고 이거는 위헌법률. 지금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고요. 이거 2번. 이런 말이 적혀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야, 헌법재판소야. 이렇게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거는 하면서 우리가 하면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 기속하거든요. 오늘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대법원하고 이 심사권에 대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계속 갈려요. 앞으로 우리 계속 보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대법원 판단하고 계속 갈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판례 태도라고 한 것들은 뭐다? 다 헌재 결정이고요. 대법원은 이렇게 대법원 표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헌법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과목에서의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 민법이랑 형법 배울 때는 그 판례는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죠. 헌법재판소는. 근데 헌법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 헌법재판소 다 판례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다? 이 대로 해놓겠다. 앞으로. 자, 이제 바이오로 헌법재판소로 왔습니다. 헌법의 목적과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헌법기관,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됐어요.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쭉 한번 열심히 한번 볼까요? 다음의 사항을 간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상 심판, 국가기관, 단체간, 집안의 당호간의 권한 쟁의에 의한 심판, 법률 정한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돼 있죠. 이렇게 5개. 그래서 이게 헌가, 헌라, 헌나, 헌다, 헌라. 여기는 2가지가 있어. 헌마 사건 2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1강에서 러프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헌 법률 심판. 그다음 이거는 탄핵 심판. 이건 정당해상 심판. 이건 권한 심판.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인데 이 2가지가 있는 게 헌마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선반은 위헌법률 심판이요. 1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그냥 법원이 기각 결정인 그게 그냥 공권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1에서 1-1, 2-2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그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우리도 헷갈리고 심판형,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실질은 이거랑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5가지, 크게 5가지, 뭐 사건으로 분류하자면 6가지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간장해요. 이거 기본권 침해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한 사항이 있고 이 통치 구조 원리는 헌법 원리 지키기 위한 어떤 심판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이 아닌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러니까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거든. 이렇게 국회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대법관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6년이죠. 근데 일반 법관은 10년이라고. 여기는 이제 6년. 재판관은 9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판관이 9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헌법연구관이에요. 이 헌법연구관 자리에 판사들이 파견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헌법연구관을 하기도 하죠. 1년에 한 2-3명밖에 안 뽑아요. 제 친한 친구들 지금 헌법연구관 많이 가 있거든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등등등등. 그리고 이 내부 규칙, 이렇게 내부 규칙 저번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해요.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할 때는 6인 이상 찬성. 9명 중에 6인, 그러니까 특별 결의 같은 거,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뭔가 하나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거든요. 위헌 결정은 법률을 날리는 거고, 탄핵 결정 누구를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정당 해산은 엄청난 결정이죠. 통진나 해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당연히 인용하려고 하면 이게 기본권 침해다, 아니면 이게 위헌 법률이다, 이런 것들을 헌바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가중가반수 6인 이상의 찬성을 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9명이 5명이 찬성해도 이거는 날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각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헌법의 목적과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도록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헌법기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다? 여기 헌법시험에서 권리 구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규범의 헌법적 통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 알겠지만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어차피 다 연결되니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렇죠. 제가 이건 다 설명했고 아까 헌법 보면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헌법 보면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뭐 기본권 침해 판단, 규범 통제, 기관들 사이 견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속 관장 사항이 여기 쭉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제 이거까지 하고 2교시 마치려고 했는데 2교시를 조금만 더 빨리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